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석환님께서 경제는 이분이 제일 쉽게 풀어주십니다. 이인철 소장님 짱입니다. 이러셨는데 그런가요? 제가 단순해서 네. 어려운 걸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쉽게 하자주의여서. 어쨌든 본인에 대한 칭찬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집값하고 전세값 동시에 하락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특히 이제 올 9월, 10월 되면은 난리 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0만 가구를 지금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죠.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역전세난을 해소한다, 뭐 이런 방침이기도 하고요. 집주인들은 이제부터 세입자 골라받겠다. 세입자를 변호사로 해놨더니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라. 지네는 돈도 그냥 뭉태기로 대출 잘 받으니까 우리 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되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네,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역전세와 깡통전세, 요즘 이런 용어 많이 들리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결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잖아요. 네. 집을 팔았는데도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 전세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비교한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더 크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 역전세라는 건 2년 전 전세 가격과 지금 2년 후 전세 가격을 따져봤더니 지금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게 바로 역전세입니다. 갑을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집값도 많이 빠졌지만 전세값도 많이 빠졌고요. 특히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말부터 정말로 우리나라 수도권을 강타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빌라,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거의 혐오 시설처럼 느끼고 전세 안 하고 차라리 난 월세 살겠다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역전세가 지금은 그런 다가구, 다주택,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1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내놨어요, 사실은.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다 새로 올수리 다 해준다. 그리고 전세값도 저희가 좀 비싼데 그걸 좀 깎아준다. 몇 억을 네. 깎아준다. 이래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 조금 들어서 좀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강남 빌라는 굉장히 돈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비싼 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야, 전세 보증금 일부 돌려주겠다. 이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에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전세값이 2년째 7천만 원 넘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데 상위 1%의 경우는 3억 6천만 원 떨어졌어요. 네, 3억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1%가 사는 반포에 사는 노영희 변호사는 3억 6천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러세요? 동네까지 언급을 네. 하시면서. 3억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집주인이 3억 6천만 원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분도 네. 그 집을 사면서 분명히 돈을 들였을 거예요. 전세 대출을 꼈다든가 아니면 대출도 받고 네.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그나마 좀 경우가 좋은 건 뭐냐? 집주인이 그나마 이제 이 집주인이나 아니면 세입자가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정부가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줘요. 집주인이 못 내면. 네. 근데 그런 사고가 지금 넉 달 만에 지난해 건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크라운님께서도 저도 내놨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역전세 주택이 나는 수도권이냐 뭐 주방이냐 뭐 서울이냐 가릴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서울만 특히 그런 겁니까? 뭐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야, 지금 전세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집값의 한 80%를 웃돌아서, 네. 80%를 웃돌아서 조금만 더 가면 정말로 이거는 진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좀 어렵다라는 경우거든요. 자, 그런 경우를 따져봤더니 지난 4월 기준 역전세 위험 가구가 102만 가구예요. 전국적으로. 아이고, 맞네요. 자, 이걸 그러면 다 지방일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주택을 지역별로 보니까 경기 인천이 56%, 네.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정도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이 50% 절반, 두 채 가운데 한 채, 네. 서울도 48%예요. 그러면은 비수도권, 뭐 서울 다 비슷하게 한 절반 정도, 1대1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2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걸 그냥 단순히 지방의 문제다. 지방은 왜냐하면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고 꿈틀하지 않고 있는 데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반등하고 있는 수도권과 서울도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집값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살살 바뀌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좀 괜찮지 않나요? 왜 9월, 10월 계속 역전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입주 물량의 장사 없어요. 근데 물량이 너무 많구나. 맞습니다. 2년 전에 분량됐던 거, 2, 3년 전에 분양됐던 것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강남까지도 네, 신규 네. 입주장이 몇천 가구가 넘게 되면 그 지의 전세 가격을 동시에 떨어뜨려요. 음. 그런데 지금 9월 정도가 되면 특히 2년 전 전세 만료 기간이 대부분 하반기예요. 아. 하반기 왜냐하면 애들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굉장히 그 전세 손바뀜이 많아지다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세세 입자를 못 구하면 떨어진 금액만큼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월, 10월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세제도 그래서 작년인가부터 전세 안 한다, 나 월세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전세 제도는 폐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세금이 워낙 오래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폐지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게 네. 전세 보증금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비슷해요. 1058조. 그렇게 많아요? 1058조? 지난해 말 기준. 네. 전세 보증금이 1058조예요. 이거는 이자가 붙지 않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세입자란 또 받아서 2년 후 내지 4년 후에 내줘야 되는 그리고 돈이에요. 이자 상당이 원래 차임 아니에요? 이자 상당이 차임이죠 결국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전세제도 폐지한다? 그럼 굉장히 큰 금융의 혼란이 부추겨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앞서 얘기했잖아요.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선 건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만에 하나 이걸 폐지하게 되면 이걸 어쨌든 내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누군가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 과도기적으로 힘들겠군요. 그러니까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도 사실은 최근에 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중간 발표했잖아요. 네. 4,60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3천여 명의 피해자를 발생했잖아요. 그 중에 몰수 보전한 건 6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요구한 거는 구상권 청구해달라는 얘기는 야, 나 불안하니까 정부는 할 수 있잖아요. 막아서.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빼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빼내서 다 이제 분산해놓고 옥 살고 나오면 이 사람들 호화 변호인단 꾸리게 되면 몇 년 안 살아요. 그리고 나오면 떵떵거리고 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폐지가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전세제도라는 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주춧돌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충분히 청약받고 청약 정도 되면 10에서 20%만 마련하면 야, 그 나중에 시간 좀 벌어서 전세 주고 그 사이에 돈 벌어서 내 집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지금 갑자기 이 전세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은 늘 전세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인데 집값 하락기에 이렇게 전세 사기금과 같은 역전세난이 발생하니까 갑자기 없애버린다?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일단 다음 달부터는 그러면 집주인 대출 받지 못하니 3억 6천만 원 내주려면 그 사람한테 대출 더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한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이제 전체 국민한테 적용되어 왔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내 연소득의 빚을 원금과 이자 합쳐서 40% 이내로 통제해 왔는데 이번 집주인한테만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이번 집주인한테만. 예, 예. 왜냐?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대출 더 받아서 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럼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계산도 안 되네. 기존 세입자는 네.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추가 근저당이 설정이 돼요. 아. 추가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오죠? 새로 세입자가 덤터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돌려막기에 해결하는 세입자. 것뿐이지 실질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아니 거군요. 세입자 돌려막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전세가? 전세가 원래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그 전세 만에 하나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혹은 팔아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뭐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네. 전세보증금 빌려주고 그 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다음 사람이 덤터기 쓰는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근저당을 풀어가지고서 또 본인이 선순위, 후순위 뭐 이런 것들 정리가 되면 모를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년, 4년 후에 새로운 본인이 세입자는 큰 또 문제가 다른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이게 좀 복잡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월급 가지고는 집을 못 샀어요. 지금도 못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는 못 사니까 일단 월급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다달이 이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만 은행에서 보고 그 정도 능력만 있으면 일단 목돈을 좀 빌려주겠다. 그러면 그 목돈을 시드머니 삼아서 뭔가 해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돈으로 일단은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더 올라가면 그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전세 보증금 집어넣고 나머지 거 조금 대출 좀 더 받아가지고 집을 사라. 이제 이런 구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집 못 산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두 가지 전세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분양도 문제였어요. 그동안 맞아요. 늘 그랬잖아요. 완성된 집을 보지 않고 처음에 터팔 때부터 분양해 버리잖아요. 네. 분양해 버리는데 2년 3년 후에 보면 그 어떻게 지어졌는지 잘 몰라. 그렇죠. 또 화사가 나도 건설사들은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후분양제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이게 지금이 참 한창 뭔가 좀 바뀌고 그럴 때라서 더 우리가 좀 헷갈리고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그러니까 돼서. 저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네. 물론 이 정말로 부동산 중개인이 꼈어요. 10명 중 4건이 부동산 중개인이 꼈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아무리 법학 박사가 오더라도 속임수 당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미 수천억 원 해먹었는데 친인척들한테 다 재산을 다 빼돌린 거야. 해먹은 돈을. 그리고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국가가 하고 검찰이 해야 될 것은 몰수보존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중개인도 지금 40%가 이제 계류가 돼 있다면 이 사람들 것까지 이 사람들은 양쪽에다 수수를 다 먹었어요. 네. 이 사람들 것까지 재산을 몰수보정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4,600억 원 허공에 날아갔는데 60억 원이 고작 찾은 돈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세 얘기만 나오면 워낙 금액이 크고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오는 그 체감적인 것들이 되게 정말 큰데요. 좀 현명한 대책을 좀 정부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아껴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저는 전혀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40% 올랐어요. 엥? 40%요? 지난해 전기요금 3번 올랐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2번 올랐어요. 그래서 총 5번이 올랐는데 누적 킬로와트당 한 40원 가량 올라서 요금으로 치면 가정용의 경우 한 4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에어컨 못 켜는군요. 이제 우리 드디어.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엘니뇨라는 게 뭐냐? 남태평양 바다에 있는 온도가 한 0.5도 정도 올리면 이제 기상이변이죠. 그 기상이변에 따른 뭐 이제 그 천재지변, 뭐 화산부터 시작해서 화재, 캐나다 막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0.5도가 아니라 이게 2도 이상,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리면 슈퍼가 더 붙습니다. 슈퍼 엘니뇨 현상이 올해 나타날 수 있는데 엘니뇨가 1950년 이후에 23번 발생했는데 슈퍼 엘니뇨는 4번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올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홍수 다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에어컨을 온도 낮추기 위해서 마음껏 틀었다라고 하면 뭐 전기료 폭탄은 불가피하니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 아껴 쓰면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걸 올해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완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19만 원어치 전기세 냈습니다. 황금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2,300원 받았습니다. 욕 나옵니다. 에너지 캐시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 캐시백이 네. 개인 가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주택 큰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2,300원이라는 게 아파트 전체일 거예요. 그래요? 다 똑같이 나눠 써야지 전기료가 낮아지는데 기존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료를 아무리 아껴 쓴다 하더라도 킬로와트당 3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추가하겠다. 사용량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킬로와트당 최대 10원까지도 10원까지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캐시백 하지 말고 처음부터 깎아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아, 많이 쓴 사람 많이 쓰잖아요. 참네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엄청 올라가지고 이제 계산 저는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매달 2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정부가 지금 이번에 2분기 전기요금 인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또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난 한전에 있는 경영진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실제 일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도대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분들 월급 주려고 내가 계속해서 전기요금 올려야 되냐. 이런 생각까지 해요. 물론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그런 생각까지 지금 제가 할 정도란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전기요금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40% 올렸다면서 또 올린다는 겁니까? 뭐가 아직까지도 덜 올렸나요? 이게 한전의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이 뭐 지난해까지 뭐 30조 원이 넘는 적자, 올해 상반기에 또 10조 원 가까운 적자. 이러다 보니까 한전채 발행하면서 정말 가까스로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올해 전체 한전의 적자를 감안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50원 넘게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킬로와트당 20원밖에 못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킬로와트당 15원씩 올려야만 그나마 한전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만에 하나 지난 2분기 언제 올렸어요? 눈치 보다가 5월 15일 날 발표하고 16일부터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월이에요. 지금 6월이니까 이번 달 내로 3분기 결정해야 돼요. 인상 여부를. 근데 지금 보면 앞서 제가 이제 전기요금은 가정용의 경우에는 이제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 폭탄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만에 하나 3분기에 지난번에 이제 킬로와트당 8원 2분기에 인상을 했는데 3분기에 15원 올린다? 그러면 아마 정말로 가계에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거도 있고 아마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3분기는 하더라도 조금 아니면 동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런 걸 해결이 안 되는데 좀 저는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처음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워낙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봐라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기요금 많이 내고 누진세까지 하고 회사나 뭐 공장 이런 데는 좀 싸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바꿔줘야죠. 이제 그 그것도 몇십 년이 약간 지났는데. 개선돼서 예. 중소기업이나 아마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어.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한전 사람들도 좀 줄여야죠. 이 구조조정 안 합니까 한전은? 한전도 마찬가지 구조조정 하겠다고는 했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빨리. 이제 좀 생색내기에 그친다라는 반응은 있지만 네. 뭐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그다음에 뭐 일부 상여금이나 이런 걸 이제 반납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그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맞습니다. 얼마 1조를 아끼겠습니까? 2조를 아끼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하면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8,000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그럼 많은 거네요. 세 가지가 뭐냐? 일단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뽑아주시고요. 플러그 뽑기.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방에 조명 꺼주시고 네. 또 하나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설정 온도 1도 높이고 실내 온도 26도 유지하는 요 세 가지만 하면 한 8,000원 정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냉장고는 냉동실하고 냉장실하고 달라요 약간
냉장실은 네. 60% 정도 용량을 채우면 좋아. 아래로. 근데 냉동실은 꽉꽉 채워야 꽉 돼. 채워야 돼. 네. 왜냐? 거기 냉기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또 하나, 네. 우리 대부분 이제 전기밥솥 치사하잖아요. 네. 하고 난 다음 안 빼. 네. 이거 빼는 것만으로도 월 한 5천 원 정도 아낍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대기 전력 때문에. 그렇게 커요? 네. 여러분 플러그 무조건 뺍시다. 플러그 무조건 빼고 온도는 에어컨 온도 26도를 맞춰놓고 실제 27도로 해놓고 여러분들 그 선풍기를 틀어내면 26도 이하로 할 수 있어요. 선풍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거를 틀게 그렇죠? 되면 더 네. 이제 냉방 효과가 좋거든요. 훨씬 더 좋죠.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조명. 우리 집에 나갈 때 그냥 켜놓고 나가는 사람들 많고 텔레비전 켜놓고 나가는 사람 많은데 다 껐으면 그리고 좋겠어요. 요즘 아마 우리 집 식구들 다 들으세요 빨리. 대부분 LED 조명으로 바꿀 거예요. 효율이 좀 더 높아요. 근데 LED 조명은 바꿨는데 그거 갈아 끼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짜증나 맞아요, 죽겠어요. 옛날 거가 편하긴 편해. 자, 마지막으로 밥솥 에어컨, 밥솥 플러그 빼시고 냉장고, 냉장실은 60%만 채우시고 냉동고는 꽉꽉 채우라. 네,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워주십시오.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